뭐 나스닥 지수, 뭐 금리,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근데 보시면은 저 줄 찍짝짝 일자로 거놓은 라인들이 부채 협상이 있었던 라인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영향이 없어요. 뭐예요? 그게 해결이 됐다 그래서 올라간다 또는 이게 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내려갔다라고 그래요?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구나. 왜냐하면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나름 10년 동안 계속 올라갔잖아요. 중간중간 빠지긴 했지만 그리고 중간에 빠질 때도 뭐 10%에서 한 15% 정도 빠진 적이 있는데 빠진 적도 있고 올라간 적도 있으면 그게 꼭 빠진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도 그렇죠.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방향성에 대한 이제 부채한도 협상이 뭔가를 제시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주식시장 그다음에 주식의 밸류에이션들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더 영향을 미치는 거지. 장단기 금리차 상황들 진짜 침체냐 아니냐 뭐 이런 상황들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지. 부채한도 협상이 그렇게 큰 뭐라 그래야 될까 촉매제 이런 것들이 되기보다는 그냥 뉴스화돼서 이제 공포감 조성하고 이러는데 사용되는 게 아닌가.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제 제일 핵심적인 게 결국은 둘이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공화당에서 이제 어떤 거를 가지고 나왔었냐 했을 때 가지고 나왔던 자료가 이 자료인데 이게 그 공화당 자료예요. 아예 딱 저렇게 A4지로 되게 예쁘고 이렇게 아이콘도 있어요. 저렇게 돼지 저금통도 있고 그죠? 그래서 네. 저게 딱 그 자료 제가 잘라서 만든 건데 결국은 이제 채무 한도 31.4조에서 늘려주겠다라는 부분들 늘려달라. 그 대신에 그러면 뭘 줄래? 그러면 너는 그랬더니 뭐 10년 동안 재량 지출 1%로 제한할 거고 그다음에 코비드 구호 기금 회수할 거고 결국은 돈 저금해라 이 얘기죠. 아까 그 저금통 위에 있었던 거.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IRS 암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 이제 세금 더 많이 걷는 아미를 모집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임금으로 나갔던 돈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71빌리언 뭐 이래요. 그래서 와 저만큼을 더 벌어야 되잖아요. 고용을 했으면 국세청 IRS가 국세청이잖아요. 미국 국세청에서 암이라고 불리우는 에이전트라고 불리우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딱 뽑아서 부자들 가서 이제 탈세한 것들 다 찾아서 털어내는 그 직군을 만들어냈던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없애라. 제거해라. 네, 제거해라. 네. 왜냐면 니네들 쓰는 돈이 더 많다. 그거 받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말은 그렇지만 결국 이제 부자들 쪽에 공화당은 붙어 있잖아요. 네. 그걸 이제 없애달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뉴딜 관련해 세금 공제하는 것들. 이게 IRA 들어있는 거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래서 뭐 이제 그린 에너지 뭐 이런 것들 들어서 세금 이제 세액 공제해주고 그다음에 돈 보조금 주고 이런 것들 다 없애라. 그다음에 학자금 대출 금지해라. 부유층들은. 그리고 얼마 이상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는 또 있었던 것들이 이제 뭐 얼마 이상 일 안 하는 사람은 몇 살까지 59세 이상인 경우에도 뭐 바우처도 두고 뭐 돈 주는 것들이 있던 것들 다 없애라. 그래서 점점 더 세이브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요청을 했었고 이제 저 내용 중에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IRA가 혹시 뒤로 물러지면 우리나라는 연락 피곤하겠구나. 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있었었죠. 거기서 이제 아까 지금 보신 게 리스트니까 그 중에서 뭔가를 주고 뭔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일요일 날 나왔죠, 이제. 네. 지금 앞에서 봤던 게 그 전이었고 일요일 전에 저런 거를 요구했었고 공화당이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상을 한 거는 한도 상향해주겠다. 근데 이제 10년 동안 이제 1%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2025년도 1월까지만 해서 이제 캡 씌우는 걸로 25년도까지만 1% 올리는 걸로 캡 씌워주고 24년도는 동결해라.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공화당도 그래 우리도 어느 정도 막았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방 지출은 근데 원안대로 계속 증액을 한대요. 전쟁하고 있으니까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예산 다이어트 해라 하면서 앞에서 봤던 코로나 때문에 있었던 예산들 전부 다 이제 환수하는 거. 그런 부분들은 다 하기로 했고 그다음에 일하는 거 부분도 이제 부양가족 없는 사람들은 이제 18세에서 54세까지 저소득층 푸드 스탬프 그러니까 바우처라고 하는 걸 주면 이제 밥을 먹게 했는데 그 식량을 살 수 있는 걸 했는데 밥을 살 수 있는 걸 했는데 그것도 이제는 이제 좀 더 가이드라인을 더 높게 만드는 걸로 얘기가 됐고 그다음에 아까 암이라고 얘기했던 거 그 관련해서도 이제 없애고 그게 이제 214억 불이라고 예산이래요. 그러니까 214억 불이면 한 거의 25조 30조 되는 돈인데 그래서 아니 그 인건비로 30조를 써서 얼마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었을까 고민스럽긴 한데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예산 삭감이 된 거고, 그래서 이제 공화당도 이제 자기도 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겠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되게 잘된 일이죠. IRA 같은 경우는 일단 삭제하는 거는 조항 변동 없이 그대로 갔어요. 그렇구나. 네, 거기다가 이제 석유, 이제 가스, 에너지 프로젝트들에 있어서는 환경 때문에 못하게 하고 막 이래서 셰일가스 못 푸고 막 이랬었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이제 제한하는 걸 풀어줘라. 저기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전반적인 부분에 카펙스 확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름값에는 어느 정도 안정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저 부분이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우려를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이러면 이제 파지티브한 쪽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유학자금 대출하는 거는 이제 조금 탄감은 제외하는 걸로. 네. 그래서 공화당이 원하는 것 중에 일부는 받아들여주고 일부는 중간쯤 만나고, 그래서 서로 잘 얘기를 해서 맞췄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공화당은 자기가 무조건 잘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협상을 잘했다라고 얘기해서 있는데, 근데 딱 이렇게 보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바이든이 이긴 것 같아요. 예, 자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체적인 것들은 다 원하는, IRA도 조항 변동 없었고, 그다음에 뭐 원래 코로나 예산 잡았던 것 중에 안 썼으면은 환수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예산 그냥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보면은 그냥 바이든 협상을 역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되밀고 나면은 결국 어떤 우려가 생기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침체 우려가 제일 큰 거였잖아요. 지금 갑자기 이제 AI가 나타나서 침체기가 다 들어갔는데, 장단기 금리차도 계속 나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부분이 그나마 계속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실업률은 되게 낮고, 이런 상태가 되니까 침체는 아니야. 그리고 침체가 있더라도 되게 짧은 기간일 거야. 얕은 침체일 거야. 그래서 괜찮아라고 하는 쪽으로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고, 그쪽으로 약간 힘이 지금 이제 실리는 분위기인 거죠. 네.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 그 감축 통과하면서 예산안 축소가 됐거나 더 그랬으면 문제가 더 이슈가 있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2년간은 안 하는 걸로 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해보면 코로나 때 늘려놨잖아요. 왜냐면 이제 보조금 주고 하느라고 늘어난 거니까, 그 늘어난 게 안 줄어드는 것만 해도 어느 정도는 파지티브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돈은 조금 풀리겠구나 오히려, 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유동성 축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기존에 이미 돈을 썼으니까, 그래서 뭐 GTA라고 불리우는 트레저리, 재무부가 가지고 있는 일반 계정,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 계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은행 계정, 거기다 돈 넣어놓고 이제 쓰는 거죠. 지출하는 거죠. 근데 그 돈이 거의 없어지는 날이 엑스데이트라고 불렀던 날이고, 그랬는데 그게 뭐 6월 1일이라고 그랬다가 얄론이 나와서 지난주에 6월 5일이라 그러니까 이제 30일 날 오늘 이제 되고 나서 표결하고 잘 넘기면 딱 5일 날 이제 부도 안 나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큰 이슈가 없어진다라고 그래서 이제 호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는. 어쨌든 뭐 호재냐 악재냐를 봤을 때 부결 나면은 어쨌든 악재는 악재죠. 일단은 돈을 못 쓰는 거잖아요. 공무원들 월급 못 받고 이러면 그 사람들 또 소비 안 되고, 소비 안 되면 침체 더 될 가능성 높고, 이런 쪽으로 막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저 잔고를 다시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은행 잔고가 빠졌으니까 은행 잔고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 채권을 발행할 거잖아요. 채권 발행, 그렇죠. 발행을 하겠죠. 그럼 발행을 하면 결국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공급 요인이니까. 예. 채권 발행하니까 누가 사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단기 금리가 쉽게 빠지진 않겠는데, 원래는 저게 끝나고 나면 단기 금리가 확 빠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안 빠지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 채권도 누가 사줄 거야.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이 사줄래, 일본이 사줄래, 아니면은 자기네 나라 내부에서 보험사나 이런 데가 사줄래, 아니면 은행이 사줄래,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누가 사줄지 고민을 하겠죠. 재무부도. 그래서 이제 저 부분에서 봤을 때는 장단기 금리차가 어떻게 되느냐가 저는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어쨌든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돼 가고 있고, 그다음에 돈에 있어서는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할 거니까 금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쉽게 금리가 떨어지기는 그렇게 쉬워 보이진 않는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저렇게 계속적으로 네거티브하게 가 있다면,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은행은 대체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예금을 받아서 장기로 비싸게 빌려줘서 그 금리차를 수익으로 먹는 거잖아요. 수입으로 갖는 건데, 그게 이제 마진으로 남는 거고. 근데 결국은 단기가 더 높으면 자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SBB 사태 같은 것도 계속 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투자해 놨던 것들, 평가 손들 난 것들 계속 문제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AI로 이제 일단은 딱 주사를 맞아서 확 엔비디아 때문에 올라왔는데 지금 실제로 이번 주에 나오는 이제 침체 관련돼 있는 뉴스들 결국 이게 실업률 발표가 되겠죠. 이번 주 금요일 나오는 실업률 발표가 되면서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난주에 제일 핵심이었듯이 그래서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기업 실적이랑 펀더멘탈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AI로 엔비디아가 50% 가이던스 상향이라는 뭐 혁신적인 진짜 혁신이죠. 뭐 50% 가이던스 상향한다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저런 대형주가 50% 가이드를 상향하는 건 못 본 것 같아요. 10%만 상향해도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보통 했었는데 50% 상향을 한 거니까 저 정도 됐으면 공급 부족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 마진이 얼마가 됐든 살 사람 줄 서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순이익 가이던스로 막 50%씩 올리는 거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게 얼마나 더 유지가 될까라는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생각은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기업 실적들이 좋게 발표가 되고 있고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받쳐주고 있다. 그 부채한도 협상이 그 타결된다라는 소식이 그 주가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나요? 그러니까 미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거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주가가 확 올라가거나 전체 트렌드가 바뀌거나 이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전체 트렌드를 건드리기보다는 그냥 단기간의 임팩트 정도. 예를 들면 만약에 체결 안 됐어. 그리고 이번 주 내일이 30일 날 이제 하원 가서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이제 투표해서 거의 통과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바이든이랑 매커시랑 협상을 해서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표결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손들어가지고 나 아니야. 이러고서 갑자기 부결로 발표가 돼요. 이건 당연히 악재죠. 그럼 몇 프로 빠질지는 모르지만 무조건 빠지겠죠. 단기적으로는. 근데 그게 단기적으로 빠졌다고 한들 얘네가 체결 협상을 끝까지 안 할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하긴 할 거잖아요. 미국이 부도 낼 일은 없잖아요. 부도가 난다고 치더라도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원리금 주는 게 늦어지는 거지 원리금을 띄어먹을 애들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부도가 난다고 해도.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언젠간 해결될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서 보면은 지금 침체야? 아니면 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어? 아니면 지금 다 해고당해가지고 우리 그 다 이제 실업자 된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 트렌드 가는 데 있어서는.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부분에 포커스해서 의사결정을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전체 그림에 있어서는 부채 한도 협상하는 부분이 전체 트렌드에 영향을 줬냐라고 보면은 영향을 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정치적인 임팩트가 있을 뿐이고 그거에 따라서 위아래로 흔들려지면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었다는 부분이고. 근데 이번에 약간 달랐던 거는 옐런이 얘기했던 건 이제 시큐리티 얘기를 했던 거는 달러 위상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신뢰도가 달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결국 미중 갈등이 있고 지금 패싸움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 패랑 중국 패랑 이렇게 패싸움하고 있는데 여기도 나름 무슨 모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임, 싫어하는 나라들의 모임.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너 우리 편 아닌 애들은 일로 가고 우리 편만 모여. 그래서 이제 쭉 모이고 있는 거라서 자본주의 속성으로. 그래서 그 두 개로 지금 양분된 상황에서 달러의 위상이 계속 떨어지면 그다음에 이제 사우디나 이런 데들이 일단은 달러로 결제를 안 하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실질로. 페트로 달러 얘기 계속 나오는 것처럼 달러는 결국 달러의 위상이 계속 줄어들면 결국은 위안화나 아니면 다른 나라 통화들로 결제가 일어날 거고 그게 진짜 미국 달러처럼 커질 거냐고 보면은 아직은 뭐 요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분명히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로 중국이 너무 잘 되면 소비가 확 늘어나요. 그래서 전 세계가 막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해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현재로 보면. 근데 갑자기 모두가 전 세계가 중국에 수출해야 먹고 사는 상황으로 바뀌면 그건 얘기가 다르잖아요. 왜냐면 결국은 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의사결정이나 정책들이 결정되고 있는 거지 뭐 미국을 위해서 다른 나라가 미국을 위해서 결정해 주지 않잖아요. 미국도 원래 페드 딱 그 맨 위에 우리는 미국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니까 금리 정책을 결정하는 것들도 미국 국민을 위해서
올리고 내리는 거지 전 세계를 위해서 올리거나 내리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지금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거지 절대로 우리나라를 위하거나 뭐 다른 유럽을 위하거나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가 무슨 의사결정을 할까 이런 고민을 할 때는 쟤네 나라한테 제일 이득 되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고 그렇게 쟤는 결정할 거야라고 의사결정하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결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채한도 협상은 일시적인 그런 그렇죠. 일시적인 효과라고- 임팩트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말씀해 주시는 기업 실적이나 네. 고용으로 그렇죠. 좀 더 긴 추세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아. 그리고 이미 기존의 그 추세들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고 지금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건 침체 온다 아니다 가지고 계속 왈가왈부 맞아요. 했었던 걸 지금 잠깐 우리가 부채 한도 협상이랑 맞아요. AI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는데 연말에 예, 연말부터 계속 네. 있었던 이게 걔네들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음. 왜냐하면 여기서 금리 인하를 해야지 유동성이 공급이 되고 네. 주가도 더 올라가는 거로 갈 건데 금리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로 보면 금리 인하가 어렵다는 거죠.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건데 침체가 근데 급작스러운 침체가 일어나면 하고 하겠죠.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러니까 이제 채권 시장은 침체 무조건 온다 이번에. 예, 그렇게 베팅을 하다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이제 PC 데이터들 나오면서 이거 잘못하면은 안 할 수도 있겠는데 이러면서 갑자기 다 금리로 오히려 인상하는 쪽으로 다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예, 25bp. 그러면서 이제 뒤쪽 라인은 2년 쪽은 거의 한 50bp씩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약간 이제 물음표들은 던져진다. 그리고 이 상황이 계속 가고 장당의 금치 이대로 계속 가고 고금리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뭔가 문제는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세요. 우리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 자체도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집 얘기, 부동산 얘기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다들 집을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이제 그 부분도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집 한 채가 있는 게 그게 집을 산 거냐 이거죠. 집에 투자를 한 거냐 이거죠. 어쨌든 집 한 채는 있어야 될 거야. 내가 살 집은 있어야 돼. 그 월세를 내든 자가를 하던 전세를 하던. 그러면은 결국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스퀘어, 그러니까 중립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어쨌든 집 한 채를 가지면 그게 빚을 꼈던 은행 빚을 꼈던 어쨌든 모기지를 껴서 가지면 그게 이제 제로. 그렇죠. 그리고 한 채도 없으면은 매도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숏 포지션인 거고 제가 이제 트레이딩 쪽의 관점에서 보면 숏, 롱, 중립이 있는데 숏이란 건 이제 매도했다는 내려가야 나한테 이득인 거고 중립은 그냥 오르던 내리던 상관없는 거 그다음에 롱이다라는 포지션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채 더 사는 건 롱이고 그냥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은 이제 숏이고 한 채가 있으면 중립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내가 집을 살아야 되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0이다. 그러면 이제 0이란 얘기는 다른 거 뭔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원화를 가지고 있든 뭐 집을 부동산을 가지고 뭔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주식 그렇죠. 대신에. 예. 그러면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은행에다 예금을 해놨다고 치면 어쨌든 손해라는 거죠. 인플레를 못 따라가는 건 확실하니까 은행 예금이. 그러니까 결국은 안 하고 있으면 일단 중립이 아니라 주식 숏인 거죠. 일정 부분은. 근데 이제 그게 10% 주식을 넣는 게 더 적절하냐, 20이 내 전체 재산에서 30이냐, 50이냐, 뭐 80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본인의 손익의 감량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자기의 수입이 증가하는 양, 속도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양을 주식으로 가져가는 거는 무조건 맞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지금이 주식을 사야 되냐 팔아야 되냐는 논리보다는 그냥 지금 현재 내 상황에서 봤을 때는 리스크 자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 있는 게 맞냐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냥 시황으로 얘기를 하면 6월 5일 날 애플이 결국은 이제 발표를 해요. 또 그 개발자 회의를 하는데 저기서 이제 뭐 눈에 끼는 이걸 곡을 할지 안 할, VR들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번에 AI 상승하면서 애플이 상승을 못했어요. 혼자. 그 바람에 이제 다우존스도 네거티브고 나스닥만 올라간 거죠. 그리고 S&P는 그냥 보합. 그 다음에 다우는 오히려 빠졌고 그 다음에 나스닥은 많이 올랐어요. 엔비디아랑 AI들 때문에. 그럼 이제 세계로 보면은 S&P는 제자리네. 미국 주식 투자해놓고 지금 실제로 수익 난 건 AI 투자하신 분들만 수익이 난 거고 우리나라도 연초에 수익이 난 건 2차 전지를 투자하신 분들만 수익이 난 거고 그리고 엔터주 그 두 업종만 투자하신 분들만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그 외의 분들은 다 지금 미국도 똑같다는 거죠.
네, 미국도 똑같은 상황인데 그럼 여기서 이걸 뒤집어 주려면 어. 결국은 애플이 나와주는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게 6월 5일 날 이런 게 돼서 뭔가 센세이션하게 나왔네. 그러면은 이제 애플에 납품하는 회사들 다 같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시 상승세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 엔비디아가 일단 50% 한다고 해서 한 번에 막 20, 30%씩 점프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진짜로 그렇게 잘 되면 더 가겠죠. 근데 지금 예상했던 것만큼 그 다음 또 6개월 뒤에 가서 봤더니 3개월 뒤에 가서 봤더니 50%가 아니던데 뭐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세상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리스크 에셋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비중을 조절하는 거는 그때 맞춰서 본인의 이제 리스크 애프타이트에 맞춰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침체 얘기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금리도 분명히 지금 이슈가 계속 있고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애플 같은 경우 포커스에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들어서 일단은 너무 상대적으로 언더퍼폼하는 상태라서 나머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엔비디아 이런 거랑 비교하면 너무 혼자 못 갔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AI 얘기하면서 애플 얘기한 적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애플이 이렇게 소외된 적이 별로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이제 트레이딩을 네. 거의 30여 년 해오셨잖아요. 네.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시겠어요? 저는 그냥 지금 저 같은 경우는 50대 50이라고 아 생각을 해요. 50대 50이요. 네, 50대 50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 나스닥 같은 지표들을 이렇게 보면은 네. 실제로 보면은 올라갈 것 같이 생겼어요. 나스닥이요. 나스닥은. 네. 그리고 오래됐어요. 연초부터 올라갈 것처럼 생겨 있었어요. 침체라고 난리를 치고 얘기를 하지만 올라갈 것처럼 차트가 생겨 있었고 그 다음에 변동성도 낮았어요. 일반적으로 보통은 폭락하기 전에는 변동성이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요. 빅스 인덱스라고 하는 인덱스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잘 안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바로 내려가고 올라가면 바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폭락하는 거에 대한 위험을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은 거죠. 작년에 너무 많이 빠져서 그런가요? 네, 그렇죠. 많이 미리 빠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프라이스에 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근데 어쨌든 침체가 왔을 때 빠진 건 확실하잖아요. 침체가 오면 빠질 건 확실하잖아요. 이게 침체가 우리 주식은 안 빠져.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근데 침체가 안 올 거다라고 100% 얘기하기가 너무 힘든 펀더멘탈 지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제 주식들이 다 실적이 다 갑자기 너무 좋아져. 엔비디아처럼 50%씩 우리 가이드는 상향이야. 뭐 이런 게 전업종에서 퍼지면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니까요. 예. 근데 만약에 빠지더라도 전저점 밑으로 빠지고 이런 건 아니죠? 저는 아닐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못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그럴 가능성이 많다면 변동성 이제 특히 이제 옵션 쪽 거래하다 보면 이제 행사 가격이라는 게 있어서 많이 빠지면은 행사되는 옵션들을 이제 보험으로 들어요. 근데 이 보험을 드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은 거예요, 지금. 그렇구나. 그래서 변동성이 낮은 거거든요. 이걸 보통 이제 보험 드는 사람들이 아니야, 위험해서 못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러면 이걸 막 사요. 그러면 이게 비싸질 거 아니에요.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러면 그게 비싸지고 나면은 이제 빅스도 따라서 같이 올라가요. 네. 그랬는데 그게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저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침체가 와도 막 30% 50% 빠지는 이런 침체는 아닐 것 같고 뭐 끽 나와봐야 10에서 20% 사이. 근데 솔직히 주식에서 10에서 20% 정도는 뭐 감내하면서 가는 거잖아요. 원래 흔들리는 거 감내하고 가면서.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어느 정도는 주식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무리 뭐 침체가 온다고 가정을 해도 다 파는 것도 아까 제가 숏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다, 주식이 없다 그런 얘기는 나는 주식에서 중립이야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적어도 제 생각에 20% 정도는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기 전체 재산에서 한 20%, 주식 20%는 가지고 있고 20에서 50 갔다가 70, 80 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기 상황에 맞춰서 그게 그냥 직장인이 개인의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적절한 자산 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어떤 좀 섹터나 주식이 좋아 보이세요? 제가 솔직히 그 주식을 잘 몰라서 저는 대부분 다 ETF로 투자를 하고요. 섹터. 섹터로만.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멘토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약간 좋아했어서 가족이 다 팔았는데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약간 이제 메타버스 이런 게 나올 때 결국은 IP잖아요. 인텔렉츄얼 프로퍼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은 결국은 뭐 어떤 블록체인 막 프로젝트들 막 나오는데 쟤네들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쨌든 제니가 나오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훨씬 더 밸류블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건데 어느 정도는 지금 그거의 반열에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종, 그 다음에 엔터 업종인 거다. 근데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것도 이제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AI 업종 같은 경우도 이건 뭐 어떻게 생각하면 웹3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어쨌든 웹이 처음에 나왔을 때 2000년도 닷컴 버블 나왔을 때 분명히 폭락을 했지만 폭락하고 나서 올랐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시스코 같은 경우가 왕창 올랐다가 왕창 내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가 시스코처럼 왕창 올랐다가 내린 다음에 다시 새 출발을 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새 출발은 했다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우리는 그 웹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바뀐 타이밍이었고 그때가. 근데 지금 인공지능 나온 타이밍이 그런 이제 트리거 포인트, 그 리플렉션 포인트, 뭐라고 전환점, 뭐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조정을 거치면 사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 비중은 어쨌든 두 가지. 그 다음에 뭐 다들 얘기하시지만 바이오 쪽도 이제 분명히 노령화가 되고 있으니까 뭐 피해갈 방법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 회사들을 가지고 하는 거랑 미국 회사를 가지고 하는 거랑 비교를 해서 보면 장기 투자를 할 경우에는 미국 회사를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장기 차트 그렸을 때 우상향한 주식은 S&P 말고는 없어요. 유럽도 없어요. 유럽도 없어요. 지수로 봤을 때는. 참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미국 이제 돈 찍을 수 있는 이제 나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 인력 관리도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민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인공지능 관련돼 있는 이제 그 인력들을, 전문 인력들을 트럼프 때 중국으로 쫓아내지만 않았으면 지금 이 꼴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저희 뭐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뇌피셜로 얘기할 땐 얘기를 하거든요. 트럼프가 이제 중국의 사람들,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박사들 중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제 내쫓은 경향들이 있는데, 뭐 이게 안보 이슈 뭐 이런 거 해서, 근데 그 친구들이 가서 중국의 인공지능을 발전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프트웨어로는 이미 걔네들이 가서 이미 너무 발전을 시켜놨기 때문에 안면 인식 뭐 이런 것들 같은 것들도 다 걔네가 중국이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데이터도 많고, 그다음에 이미 기술도 너무 좋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그래서 생각해내서는 그래서 하드웨어를 안 주는 수밖에 없구나. 소프트웨어는 이미 걔네가 더 잘하니까 반도체를 주지 말아야 되네. 뭐 컴퓨터가 근데 못 만들잖아요. 아무리 뭐 소프트웨어가 좋은들. 그러니까 일단은 걔한테 안 주고 내가 일단은 그거 캐치업하거나 내 밑에 확실하게 둘 때까지는 안 줘야겠다라는 게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하고 그리고 이제 엔터는 우리나라가 좀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삼성전자 말고 우리가 1등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해봤을 때 저는 그냥 엔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엔터는 약간 나무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니를 초등학교부터 지금 몇 살이에요? 몇 년 동안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인가? 초등학교 때 처음인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잘 양육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훌륭한 걸그룹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습성에도 맞고 그 프로세스를 딴 나라가 그렇게 카피해서 쉽게 가져갈 수 있을까? 거기다가 이제 지금은 오히려 외국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프로세스에 들어와서 외국 걸그룹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하면 팔리는지도 알았고 이제 이거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우리 또 따라해서 잘 되는 건 또 우리가 잘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게 저의 그냥 뇌피셜이에요. 이거는 전혀 펀더멘탈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봤을 때 쉽게 카피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그 레이블들, 해외 레이블들 자체도 사고 있으니까 하이브 같은 데들도 외국인 뭐 저스틴 비버 이런 데를 사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그래도 훨씬 예전보다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글로벌 1등을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나머지는 다 부품 업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진짜 AI랑 인공지능 너무 관심이 많아서 여기서는 대장주를 엔비디아로 보시고 또 좋게 보시는 좀 기업들이 있으신가요? 근데 엔비디아가 대장주라고 하는데 저는 너무 많이 올라서 솔직히 여기서 사자 빠지면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안 빠지 올랐죠. 너무 무섭잖아요. 무서우니까 물론 더 갈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어차피 수급인데.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유상증자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빵 이렇게 하면
확 유상증자를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그걸로 공장을 지을 거야라고 해서 지금 50%만큼 이제 올라갔다는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칩이 없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증설해서 니네가 돈 유상증자로 땡겨서 지어서 이렇게 마진율 높은 반도체를 인공지능 반도체를 내가 혼자 독점해서 많이 만들 거야.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질 거야. 이렇게 가면 더 가겠죠. 예, 그러면서 뭐 이게 펀딩도 잘 되겠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면 길게 보면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AMD가 됐던 인텔이 됐던 그 뭐 다 분명히 포텐셜들은 있을 거고 엔비디아 혼자 만들 수 있어서 엔비디아가 ASML 첨을 될 것 같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저는 전혀 펀더멘탈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뉴스들만 보고 저도 그냥 원어브 개인 투자가로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런 개별 주식 쪽은 저도 잘 리서치가 된 게 아니어서. 네. 그럼 만약에 아까 그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 경기가 만약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 네. 그때 만약 미국 주식이 뭐 10% 20% 빠진다고 했을 때 한국도 빠지나요? 빠지겠죠. 미국이 빠졌는데 한국 안 빠지는 경우는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이제 이슈가 계속되는 게 원달러도 계속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달러가 이렇게 약세인 이유가 이제 뭐냐라는 부분 계속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달러가 강할 때는 전 세계 주식이 좋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돈을 미국이 빨아 들어간다는 뜻이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 찝찝하다. 예, 물론 이제 다시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편입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발생하면서 좋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저 어느 날 갑자기 리스크 온 그러면서 갑자기 달러 약세로 쫙 돌면은 다 상승세로 돌겠죠. 모든 게. 근데 이제 그렇게 돌아갔을 때는 비중을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을 때 뭐 70, 80으로 올릴 수 있는 건데 지금으로 보면은 약간 공격적인 게 50 정도인 거고 약간 나는 보수적이고 나는 진짜 많이 깨지는 거 나는 막 잠을 못 자 이러면은 이제 한 2, 30으로 줄여야 되는 거죠. 예.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푸름이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요. 국내 주식 시장의 흐름이 반도체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그렇죠. 예.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면 못 올랐잖아요, 우리가 너무 상대적으로. 예. 그리고 이제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우리나라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품 업체들도 그렇고요. 예. 그렇지만 하반기에 가서 한번 휘청일 수 있다. 휘청일 때, 그러니까 제가 현금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휘청이어서 빠졌을 때 살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50에서 예를 들어 50%가 아니라 80%, 90% 가지고 있었을 때 빠졌을 때 살 돈이 10밖에 없거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5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제자리 오려면. 맞아요. 경기 순환 해야 되니까. 네,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근데 50 가지고 있으면 혹시 50만 가지고 있을 때 올라갔을 때도 마음은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더 사지 못해서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먹은 게 있잖아요. 근데 반해서 빠졌을 때는 그 아픔을 견딜 거냐는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안 빠지고 올라가도 해피하고 마음은 올랐으니까 좀 아쉬울 뿐이지. 근데 빠졌을 때도 더 사니까 실제로 본전? 그러니까 금방 원금이 빨리 오거든요. 밑에서 산 게 반 이상 들어가지면 훨씬 더 개수 늘리는 거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뭐 모은다고 표현하시잖아요. 주식도 모으는 거지 파는 거 아니라고. 뭐 코인도 팔고 사고 하는 거 아니고 모으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은다. 우표인가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그러니까 파는 거 아니라고 계속 장기 투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밑에 가서 샀을 때는 개수가 늘어난다는 거죠. 훨씬. 내가 지금 여기서 10개 가지고 있어도 그렇죠. 이미 50% 빠진다 사면 나는 여기 반값이니까 2배만큼 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올라올 때 본전이 금방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빠질 때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엔터, 인공지능, 바이오 이런 뭐 그런 걸로 사야 되겠죠. 예, 장기적으로. 만약 국내 주식 중에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쪽은 좀 어떠세요? 그냥 반도체 ETF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 같은 경우 왜냐면 이제 소형 반도체 회사들도 좋은 회사들이 저는 있다고 들었어서 소부장 쪽으로. 예, 소부장 쪽으로. 근데 이제 그게 뭔지 리서치도 잘 안 되고 솔직히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하려면 탐방도 가고. 그러니까 근데 맞아요. 삼성전자 오를 때 더 많이 오른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 보통 외국인들 이제 헤지 펀드들이나 이런 이제 매매하는 데들이 공매도를 되게 나쁘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나라에서는 솔직히 공매도라는 건 차입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애들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일단 매도를 쳐요. 그러면은 돈을 주잖아요. 원화를. 그러면 다른 주식을 사요. 그러고서 이제 그게 마켓 뉴트럴이라고 불리우는 전략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달러를 가져와서 원화를 환전한 다음에 원화 환전한 걸로 한국 주식을 샀다가 이익이 나면은 다시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 이제 피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자기는 외환에 대한 리스크를 지고 싶지 않아요. 어떤 데들은 이제 글로벌리 주식의 익스포저를 위험도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각 나라별 통화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데는 헤지 펀드가 아니라 연기금, 뭐 펜션 이래서 전체가 성장하는 거에 따라서 따라가는 쪽으로 가는 펀드들이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은 ETF로 이제 VT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상장돼 있는 것들도 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진짜 뭐 아무 나라나 다 주식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물론 있기 때문에 원하면 그런 거를 사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을 삼성전자 얘기를 들었던 이유가 삼성전자 매도치고 나머지 것 사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는 바이 하나는 셀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공매도거든요. 그러니까 차입 공매도 해서 그걸로 다른 걸 또 사거든요. 그러니까 차입 공매도를 없애면 예를 들면 이거 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소부장도 살 사람이 없어요. 네. 왜냐면 달러를 바꿔서 들어와 살 생각은 없어요. 외국인 헤지펀드, 롱숏 헤지펀드는 숏, 롱이 다 돼야만 들어와서 뭔가를 할 생각이 있지 원천적으로 롱숏이 안 되면 들어올 생각이 없어요. 이 나라에. 네, 왜냐면 이번에 그 CFT 사태에도 보셨지만 공매도가 없다는 얘기는 저 나라에 있는 애들끼리 짜고 쳐서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안에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그렇구나. 오히려 그러면은 결국은 양쪽이 다 이제 다 가능한 세상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사고 팔고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게 다 풀리고 나면은 삼성전자 매도치고 이제 소형 종목들을 매수하는 이런 거래들을 많이 하니까 오히려 이런 조그만 주식들은 또 좋아질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거죠. 이런 게 다 풀리고 나면 그리고 삼성전자 원래 공매도 제일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없지 않아요. 네, 원래 많아요. 찾아보시면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높아요. 지금도 높을 거예요. 네. 제가 요즘 이제 한국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도 높을 거예요. 그게 그 삼성전자가 나빠서 파는 게 아니에요. 차입이에요, 차입. 돈 빌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안에서 한국 시장 안에서 이제 다른 거 사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이 좀 있으니까 볼 수도 있으니까 그냥 삼성전자 하나 사는 것보다는 저는 뭐 반도체 ETF가 됐던 요즘 종류도 너무 많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그거를 많이 하셔서 그런가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시야에서 그러니까 외국인들 그 롱숏 쪽은 그게 다 돼야만 들어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요구를 하는지 공매도 풀어달라고 하고 해달라 그래야 뭐 MSCI 지수 들어보는 그쵸. 그게 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군요. 자기네가 싸울 돈딸 판인데 불리하니까. 네, 불리하니까 자기네가 불리하니까. 그리고 자기네들 딴에서는 그걸 퀀터티브하게 분석을 하던 아니면 펀더멘탈하게 분석을 하던 이건 이제 그들이 할 몫이고. 그러니까 고평가라는 거에 대한 거가 나오면은 그건 공매도를 하겠죠. 근데 삼성전자처럼 차입하는 용도로 쓰는 것들 되게 많다는 거죠. 네. 특히 대형주들. 그러면 그 외국인이 최근에 작년부터 삼성전자 엄청 사는데 그거는 아까 약간 그 달러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약간 달러 약세 그런 쪽을 그런 쪽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솔직히 다 케바케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이제 삼성전자 매수 들어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한국을 산다라고 하면 그럼 삼성전자 사야죠. 외국인의 입장에서 특히 뭐 이름도 모르는 회사를 사진 않으니까 헤지 펀드들하고는 조금 다른 영역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헤지 펀드가 들어왔다기보다는 오히려 약간은 진짜 롱온리 주식형으로 이제 자산 배분하는데 한국 늘려야 되는데 뭐 사야 돼? 그러면 사야 되는 거는 네이버 사야 되고 삼성전자 사야 되는 거죠 이제 일단. 근데 그런 애들은 큰 돈으로 이렇게 좀 길게 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연말에 만약 흔들리면 그때 전에 좀 파는 건가요? 1년 전에 들어와서?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삼성전자 네이버를 팔고 다른 나라 갈 곳이 있으면 팔겠죠. 항상 돈도 마찬가지로 교환의 수단이잖아요. 네. 그럼 뭘 샀으면 뭘 팔아야 돼요. 돈을 산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현금을 들고 있다는 얘기는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교환의 매개체 중에 다른 걸로 갈아타려고 뭘 살 때 내가 빨리 가서 저걸 사야지 하려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지 현금 혼자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이유는 없잖아요.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떨어질 때 살려고 그거 가지고 있는 거지 얘가 뭐 아무런 그건 없어요. 교환의 매개체에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어프로치를 하면은 뭐 외국이 다 빠진다 그래서 한국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도 빠질 때 같이 내려가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수익률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덜 팔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 팔고 한국 사고 한국 사고 일본 팔고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해서도 일본께 너무 잘 나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소부장이 덜 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소부장 중에 골라서 살 테니까. 네. 글로벌리 보면 판을 이렇게 크게 보면은 네. 뭐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일본이나 뭐 한국이나 조그만 회사 비슷비슷한데 뭐 그 중에서 누가 좋냐 이렇게 고르겠죠. 그런 거 할 때 결국은 이제 너무 고평가된 것들은 골라서 팔고 저평가된 거는 사고 이런 일을 계속 돌리니까 아. 예. 와, 그 진짜 크게 보는 거군요. 예, 진짜 크게 보기 때문에 조금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막 단기적으로 매매한다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 단기적인 매매는 정말로 우리나라 개인들이 너무 단타를 치면은 그 단타 안에서의 학습되는 그 규칙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털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개인 투자가들이 자꾸 단기 매매하는 거는 외국인을 오히려 돈 더 불려주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약간은 시간을 길게 가져가서 매매를 하는 게 내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엣지가 있다. 네. 쟤네들은 뭐 이렇게 아까 관리다 당한다 그랬잖아요. 손실나면 막 강제로 잘라야 되고 이런데 개인은 그런 거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번 크게 당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살짝 이제 관리를 하면서 가면은 기관 투자가라 그래서 꼭 좋은 메리트만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그리고 이제 기관 투자가들도 그렇게 손실을 로스컷을 하잖아요. 제가 2007년도에 이제 홍콩 가서 이제 데스크가 처음에 셋업이 됐을 때인데 나머지 2007년도면 서브프라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IB들이 전부 다 망하는 거예요. 헤지펀드도 다 망해요. 그러니까 망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모든 자산을 팔아야 되잖아요. 현금화 시켜야 되잖아요. 다 레버리지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현금을 하니까 막 폭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사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개인이에요. 프라이빗 뱅크 개인이에요. 왜냐면 리스크 관리 룰도 없고 현재 포지션이 없어서 현금을 들고 있었던 애가 있는 건데 그게 누구야라고 얘기를 하면 개인 프라이빗 뱅커예요. 그걸 받아주면 안 되는 거죠. 아니죠. 걔네들이 그걸 사서 더 부자가 돼요. 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시장이란 건 누군가 사고 누군가 파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다면 0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동성이 문제가 생겨서 금융기관이 던져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누가 사냐고 보면 진짜 부자들이 사요. 현금이 있는 건 부자들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프라이뱅크를 가지고 있는 UBS, CS 망했지만 CS, UBS 이런 데서 그런 데 있는 프라이뱅크한테 전화해서 이거 골드만삭스가 로스컷 나오는 건데 받으시죠?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거기 프라이빗 가지고 있던 건데요. 지금 이제 뭐 펀드 다 청산시켜가지고 팔아야 돼요. 그래서 저가에 나오니까 받으세요.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나 이런 IB들이 샀던 물건이라고 치면 좋았었으니까 샀었을 거 아니에요. 나빴었을 때 살 리는 없어요. 분명히. 그러면은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것들은 이제 리뷰 한번 해보고 자기가 사는 거죠. 저가에. 아무도 안 사니까. 워런 버핏이 그렇게 하는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예전에도 골드만삭스 우선주 이런 것들도 너네 다 와봐. 그래서 이자도 내놓고 막 완전 후려쳐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벤트 때 살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워렌 버핏도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60, 40 정도 현금을 항상 가지고 있잖아요. 버핏도. 그 얘기 뭐냐면 폭락했을 때 사야 되기 때문에 교환의 가치가 있으니까. 개인도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게 가장 적절한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래도 안전한 투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그 반도체 ETF 뭐 그런 거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2차 전지 네.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잘 모르는 분야인데 네. 일단은 그냥 제가 차트만 봤을 때는 너무 올랐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냥 이제 솔직히 그분도 이제 저도 연합에서 뵌 적도 있어요. 뵀는데 되게 이제 컨피던스도 좋으시고 다 좋으신데 그러니까 저는 리서치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파생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항상 롱하고 숏을 두 개를 다 보거든요.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보는데 우리가 막 혼자서 올리는 건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외국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리고 이제 뭐 어떤 기술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삼성전자가 TSMC한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예, 현재 1등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연 CATL이나 미국에 있는 그 배터리 회사들이나 뭐 SDI나 기타 이런 이제 우리나라도 나름 대기업들 LG 엔솔이나 뭐 이런 데랑 비교했을 때 과연 진짜 경쟁력이 있어서 아무도 카피 못하는 게 물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저의 경험상으로는 아무것도 카피 안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카피가 안 되는 경우는 제가 본 것 중에는 ASML 하나인 것 같아요. 안 돼가지고 걔네밖에 못 만들어낸다 그러면 걔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갈아 넣거나 사람 몰래 데려다가 카피 뜨거나 이래서 다 만들고 있지 결국. 예. 그래서 반도체들도 지금 실제로 삼성전자가 되게 고전하는 이유는 삼성전자 임원들이 엄청 중국 회사에 많이 갔단 말이에요. 기술진도 많이 가고.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1, 2년 이제 기술 격차가 있을 뿐이지 따라와서 어느 수준까지 오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따라온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그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붙여질 수밖에 없고. 그 앞서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IRA 같은 거 해서 완전 중국은 배제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장을 미국에다 만들겠다는 거죠. IRA의 핵심은 공장을 미국에다 만들겠다. 그럼 중국도 진출 가능한 거고. 중국이 지금 GAT를 이제 그걸 이제 해주냐 마냐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걔는 못 되게 할 거다. 아니다, 난 들어가게 해달라 뭐 이러고 있는 거고. 근데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중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걔 반도체, 그러니까 그 배터리를 걔네 걸 쓰잖아요. 걔가. 네, 걔가 쓰고 있는데 그러면 지네 나라 만드는 거 지네 나라 거만 쓰게 만들어서 만들면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 중국에서 만든 거 중국에서 팔고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만든 거 미국에서 팔고. 그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테슬라 공장이 지어질지 안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수요와 공급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많이 테슬라가 팔리면 뭐 기가 팩토리 내가 하나 지어줄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팔 것만큼 만들면 되는 거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갑자기 그 테슬라가 저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는데, 네, 테슬라가 잘못하면은 잘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도 또 그러니까 다시 올라갈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말은 많이 빠졌잖아요. 고점 대비해서는. 맞아요. 반토막 났죠. 아직도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반토막 수준에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엔비디아랑 비교하면 싸 보이. 그래서 야 엔비디아랑 비교하니까 다 싸. 뭐 이런 거죠 이제. 비싸다 했는데 엔비디아랑 비교하니까 안 비싼 느낌. 그 다음에 어쨌든 로봇도 만들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그래서 2차 전지는 약간 아직 비싼 것 같다. 비싸다 싸다라는 개념보다는 정확하게 우리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우리만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전 세계에다가 배터리를 다 우리가 다 넣겠다라고 하면은 저런 밸류에이션이 인정이 되지만 그냥 중국 애들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 거라고 해버리면은 저시총을 받아들여 주기에는 우리가 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뭐 리튬이나 이런 것들 가격 이제 움직이는 거 보면은 이제 많이 안 오르잖아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꼭 다른 나라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연합이나 아니면 제가 방송하면서 그냥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나라 애들도 호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들도 나름 이제 미국 주식도 워낙 열심히 하시고 하셔서 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그런 것들 투자 동향들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이제 미국 국채 보유 현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한 달 지연으로 나오는데 제가 이걸 왜 그때 가져왔었냐면 그 위에서 얘기했던 이제 기축통화국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얘기인데 이제 US Debt Clock ORG라는 데를 들어가시면은 지금 저런 게 나와요. 그래서 시간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부채는 빚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빚은 절대 늘지 않아요.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들이 수익이 나면은 세금을 계속 낼 거니까. 근데 저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시계를 만들어서 그냥 올리고 있을 것 같아요. 들어오는 건 아니고. 그래서 리얼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사하게 나오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부채 한도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난리를 쳤는데 과연 그게 별로 크게 이제 제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딴 나라는 아무도 안 하는데 왜 쟤만 저런 걸 하냐는 거죠. 뭐 덴마크는 하는데 엄청 높아서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었는데 그 얘기는 결국은 체크 앤 밸런스를 한다는 거죠. 미국은 누군가가 시비를 걸 사람들을 계속 거리를 만들어서 서로 디베이트하고 이런 이제 컬처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와중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고 투명성을 유지해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번에 부채 한도에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자율이 올라가던 내려가던 상황이 생기고 이제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 상황에 누가 사줄 거냐? 라고 핵심을 해보면 원래 중국이 제일 많이 사줬었고 일본이랑 중국이 제일 많이 사줬었는데 이제 싸우면서 안 사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들도 많이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SVB 사태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채권을 장기채를 그런 이제 예금 많이 받았던 데들이 사는 바람에 다 손실 발생해버리니까 이제 이슈가 발생을 했고 이런 상황이 된 상황인데 지금 그러면 누가 사주는 거냐고 했을 때
2월 달까지 제가 만들 때 저 맨 마지막에 있는 컬럼이 있잖아요. 저게 12월 말부터 2월까지 어느 나라가 샀고 어느 나라가 팔았는지예요. 저게 빌리언 10억 달러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중국이 작년 12월 말부터 2월 말까지 18빌리언을 팔았어요. 네. 그리고 판 나라가 중국, 영국, 벨기에, 룩셈부르크예요. 그리고 아일랜드, 홍콩 이렇게고 나머지 난 다 샀어요. 네. 우리나라도 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몇 안 되는 산 나라 중에 오히려 판 나라가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판 나라들이 이제 대체적으로는 조금 이제 약간 안티 미국. 근데 이제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는 약간 페이퍼 컴퍼니들도 많고 케이만도 그렇고 이런 데는 이제 좀 물음표라고 던지면은 결국 차이나랑 UK, 일본을 봐야 되는데 일본은 그래도 중립 정도는 됐었잖아요. 혼자 안 팔았잖아요. 5.5 빌리언을 샀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2월에서 3월도 5.9 빌리언을 샀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꾸준히 미국채를 사주고 있는 거죠. 계속. 자기네는 양적 완화해가지고 제가 그게 저거 보면서도 아니 지네는 양적 완화해서 돈 계속 찍어서 달러를 바꾼 다음에 그 달러를 저거 계속 사주나 보다고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이제 중국이 바뀐 게 저는 그래서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주로 사네요. 예. 최근 한 1년간 거의 처음 산 거예요. 계속 팔았었어요. 안 사거나. 네. 그래서 저게 부분적으로는 저게 플러스로 돌았다는 거. 그다음에 저게 이제 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UK도 이제 70일 빌려니까 엄청 많이 샀죠. 제일 많이 샀어요. 다 샀네요. 그리고 다 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거 다 산 걸 또 이제 어떻게 볼 거냐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안전자산 선호 아니야 이거 혹시? 뭐 이런 느낌 들잖아요. 무섭잖아요. 이게 무서우면 뭐 살 거야 그러면 결국 미국채 살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치면 그러면 저게 진짜 침체가 온다고 생각해서 애들이 다 안전자산을 사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하다못해 이제 중국도 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들었어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신뢰도 미국에 대한 신뢰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옐런 장관이 부채 협상 이런 거 잘해야 된다. 괜히 이런 거 디폴트 내가지고 그렇잖아. 요즘 이제 분위기 안 좋은데 신뢰도 떨어지고 있는데 자꾸 페트로달라도 자꾸 이제 배반하려고 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잘해야 된다. 잘못해서 패권이 넘어가기 시작해서 뭐 그런 이제 중앙은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바스켓들에서 이제 미국을 줄이고 뭐 중국을 늘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이제 미국 채권을 줄이는 상황이 생기면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프단 말이죠. 중앙은행들이 사주고 해야 되는데 수출 잘하면 어차피 채권 주고 자기네는 그래서 맨날 이제 미국을 얘기할 때 뭐 인플레이션을 수출한다니 달러를 수출한다니 이러는 게 왜냐면 쟤네가 결국 그 흑자 나면 그걸로 미국 국채 사니까 중국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쟤네는 계속 소비를 하고 저 상황이 되는 건데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진짜로 소비가 커지고 나라가 커져서 경제가 완전히 미국을 넘겨서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모든 나라들은 중국에다 수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보고는 중국 애들은 그러겠죠. 위안화로 가지고 있어라. 나도 위안화 수출할게 이러고 싶은 거잖아요. 미국처럼.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날은 좀 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제 생애는 안 온다. 제 생애는 안 온다. 제 생애는 안 온다. 왜냐면 근데 과거보다는 흔들리고 있는 것 같으세요? 비중은 올라가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옛날이랑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은 그것도 저는 약간 공포 마케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유로가 생겼을 때도 이랬었고요. 저는 이제 원래 도이치 마크 거래할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유로라는 게 생기면서 막 전 세계 외환 시장이 다 없어진다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왜요? 왜냐하면 뭐 유로 통합돼서 그렇죠. 통합이 되니까 야 트레이더들이 다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도이치 마크 거래했던 사람, 그 다음에 프랑 거래했던 사람, 그 다음에 그 크로네 뭐 기타 나머지 많은 통화들이 다 유럽에 다 따로 거래돼서 다 샀다 팔았다면서 먹고 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수익도 내고. 그런데 갑자기 하나로만 하려면 일단 야 그러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들? 뭐 이랬는데 없어졌냐는 거 안 없어졌어요. 네, 다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분명히 그런 일이 발생을 해도 뭔가를 하고 있다. AI도 저는 그래서 AI가 저렇게 돼서 뭐 다 실업될 거라고 얘기하지만 AI 해도 주판 넣었던 거 엑셀로 넘어갔던 것처럼 제가 예전에 이제 인공지능 뭐라고 그랬을 때 저는 그냥 뭐 되게 좋은 엑셀이 새로 나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에. 네, 지금은 조금은 엑셀보단 센데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변한다고 해도 시간도 걸리고 걸리는 동안 그걸 사용해서 뭔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다른 일이 생기니까 네, 충분히 그렇다 보기 때문에 그 넘어가진 않는다. 그리고 중국 비중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입 수출을 저렇게 계속 많이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럴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뭐
진짜 열심히 잘 되면 예나랑 유로 정도까지 갈 수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솔직히 일본 엔화만큼은 거래가 될 수 있는 게 돼도 뭐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그 유럽만큼 거래가 못 됐던 게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 정도 거래되고 뭐 달러가 뭐 한 70% 된다라고 해도 뭐 70하고 10하고는 게임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근데 그거를 너무 공포 마케팅으로 위안화가 이제 달러의 자리를 위안화가 70이 되고 달러가 어. 30이 돼야지 이게 넘어간 거지. 위안화가 3%인데 얘가 10% 되면 3배 늘어난 증가 폭은 크지만 이 달러의 입장에서는 내가 80 가지고 있다가 3 줬는데 뭐 한 4 줬는데 뭐 근데 이제 그게 내가 센 상황 하에서 유지가 되면 모르는데 저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황으로 퍼지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 애들은 그걸 관리를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고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그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 말고 다른 그 개도국들 뭐 거기에 중국도 포함해서요. 중국이나 인도 이런 거 사는 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상황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얘기는 내가 모른다는 가정을 이미 하는 거잖아요. 네.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어떡할래 그러면 아니 그냥 다 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진짜 장기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VT라는 ETF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모든 나라 주식을 다 사요. 3,000개인가 그렇더라고요. 전 세계 주식이 다 들어가나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커런시도 해지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나 유로 뭐 그다음에 크론에 뭐 이상한 러시안 이제 지금 빠졌으니까 없어졌고 중국 뭐 다 해서 그 나라 통화들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통화도 분산이 돼 있는 거고 주식도 분산돼 있고 뭐 다 분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저는 그냥 저희 어머니한테는 뭐 근데 어머님 싫어하시더라고요. 안 움직인다고. 이런 거 왜 하냐고. 이렇게 안 움직이는 거 왜 사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거를 즐기는 사람은 그런 걸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냥 넣어놓고 아무 생각 없이 넣어놓고 그냥 제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 비중 어느 정도 넣어서 인플레는 쭉 올라가는데 원화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손해니까 뭘 사긴 사야겠는데 그냥 적당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종류가 그러니까 All Country WI 한 것도 또 ETF 또 있어요. VT 말고도. 네. 그러니까 전 세계 주식을 다 사는 ETF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그냥 비중 조정해서 그냥 사놓고 잊어버리고 자기 본업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거 되게 흥미로운데 4월이랑 5월도 미국 국채 국가별 보유형 나오면 네. 그러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흥미로울 것 같아요. 밀고 있으면 진짜 이제 안전자산 선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또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랑 미국이랑 둘이 뭔가 했나? 둘이 뭐 얘기해서 뒤에서 뭐가 얘기해서 이제 야야 이대로면 안 되겠다. 아니 근데 실제로 무역 거래량은 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뭔가 이제 관세만 해결해주지 않는 걸로 다른 뭔가 방법들을 취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히토류가 중국에서 수입 안 하면 아무것도 못 산다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제 몸에 나쁜 거 다 글로 보냈잖아요. 자기 유독가스 많고 뭐 이런 건 다 걸로 보내놓고 거기 문제 생긴 거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자기 나라로 갔을 때 그거를 자기 나라에서 만들까? 이거는 이제 저도 물음표 좀 던져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랑 하나 그 패권 얘기 나올 때 나왔던 얘기들 중에 하나는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토류를 모은 바스켓을 만들어서 그걸로 통화를 만들어서 그걸로 물물 교환을 하자는 거죠. 페트로달러처럼. 예. 히토류 위안인 거죠. 예를 들면. 예. 그래서 브라질 뭐 중국 그 자원 많이 나오는 나라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교환을 할 때는 새로 만든 그런 어떤 바스켓 통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바스켓은 어떻게 연동되나 하면 히토리에 연관되는 거예요. 여기에 뭐 리튬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죠. 석유 대신에. 그래서 이거 대비 이걸로 바꾸는 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바꾸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현재 이미. 그리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지 간에 미국 달러의 패권에는 계속 도전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그래서 주의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종합했을 때 한 5대5 정도면 안전한 것 같다. 현금과 투자 자산. 근데 변동성이 너무 낮아진 상황이어서 예. 그렇게 완전하게 폭락을 기대하기는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한 10% 20%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예, 10% 20%는 뭐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 언제든지. 근데 이제 그때 빠질 때 예를 들면 50을 현금 가지고 있으면 뭐 20, 30 정도를 한 번 정도 더 사고 거기서 또 50%더 빠져 30, 40%더 빠지면 50%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눈 감고 더 사보는 거죠. 이제 못 사거든요 원래.
그 상황이 됐을 때는 진짜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서 주식을 못 사요. 어. 실제 저도 못 사겠더라고요. 어. 개인으로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미 많이 손실이 났잖아요. 손실 났는데 더 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멘탈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가 딱 그렇게 됐을 때 용감하게 딱 해야지. 이렇게 뉴스 열심히 보면은 절대로 못 삽니다. 30분 빠졌는데 세상 망할 것 같은 뉴스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주식 어떻게 사요? 못 사죠. 그러시군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비트코인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연초 대비해서는 한 7-80%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비트코인은 혹시 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지. 네. 저는 일단은 그냥 제 완전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비트코인은 그냥 돈 세탁 용도의 예, 그 물건이기 때문에 절대 안 없어진다. 예, 그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를 떠나서 얘가 없어질 거냐 아니냐를 했을 때 안 없어져요. 용도가 확실하게 있잖아요. 예, 용도가 없는 애들은 나중에 언젠가 폐기가 되겠죠. 근데 얘는 용도가 이제 확실하게 있다. 예, 누군가에게 증여하거나 뭔가 나쁜 짓을 하건 좋은 일을 하건 뭐 비디오도 처음 나왔을 때 어쨌든 뭐 포르노나 이런 나쁜 거서부터 시작해서 그걸로 가는 거잖아요. 얘도 어쨌든 돈 세탁 및 마약 거래 및 뭐 이 나쁜 거에 쓰이고 있는 게 저도 확실한 것 같아요. 근원적인 요인은 투기적인 세력 빼고 실수요는 나쁜 짓인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러고는 이제 나쁜 짓을 통해서 걔가 이제 용도가 확실하게 적기 때문에 일단 없어지진 않는다. 그러면은 없어지지 않는데 언젠가는 이제 뭐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은 뭐 비트코인이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조금 아까 우리가 위안화 얘기도 네. 했지만 그러면 그거만큼 얘가 밸류를 가져갈 용도성을 가질 수 있을 거냐라고 보면은 얘가 수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얘를 진짜로 메타버스 세상이 돼서 뭐 메타버스 공화국 안에서 그걸로 임금도 주고 그걸로 받고 하는 세상을 바뀌면 모르겠지만 실질 용도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편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외화 환전해서 보내다 보면은 실제로 비트코인 보내는 게 더 편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이미 실명제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원화로 못 바꾸시는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예. 지금 이제 홍콩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그 개인 투자자들까지 들어오는 걸로 법을 다 바꿔서 6월 1일 날 신규로 나왔거든요. 이미 공시가 다 됐어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아직까지는 거래소는 제대로 라이센스 받은 거래소는 없어요. 개인 투자가 또 해도 된다라고 받은 거래소는 없어요. 지금 홍콩에서 이제 거래해도 되는 걸로 인정받은 거래소가 2개가 있는데 OSL이라는 데는 다른 데 2개가 있는데 그거 2개는 전문 투자자와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소예요. 그래서 리테일도 생겨서 나올 거고 그리고 이제 규제 안에서 돌아가는 게 나올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거래가 다 될 거고 피아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원화나 달러로 거래가 될 거기 법정화폐로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보고 그리고 그 용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용도의 수요자가 많아지면 가격은 오르겠죠. 예, 오르겠죠. 예, 예,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급상에서 봤을 때도 비트코인은 어쨌든 뭐 관광기도 있고 뭐 이런 상태가 되니까 누군가 근데 고래가 나서서 덤프하면은 똑같이 내려가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누가 덤프할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보이긴 보이지만 근데 이제 그거 안에는 이제 돈 세탁 뭐 그다음에 KYC 뭐 머니 런더리 뭐 이런 머니 런더리가 돈 세탁이죠.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라서 분명히 뭐 네, 수요는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의 패권을 도전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제 CDBC들 나오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홍콩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막았어요. 예. 이번에서 그러니까 허락해주지 않았거든요. 홍콩에서조차도 그래서 비트 이더들이랑 그다음에 여러 거래소에 상장된 것만 하게끔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뭐 비트랑 이더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만약 대표님께 지금 1억 정도의 여윳돈이 있다면 어떻게 운용을 하시겠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현금이랑 위험자산 비중 한 뭐 5대5 정도 놓고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은 뭐 한 5% 이하 조금만 그냥 사서 놓고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제 열심히 리발란싱 하면서 내가 공부해서 수익을 왕창 내볼 거야라고 하면은 이제 반도체랑 뭐 이런 거 열심히 사야죠. 지금 쭉 우리가 얘기했던 종목 아무리 비싸도 사서 따라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무섭다. 이거 나 잘못해서 갑자기 여기서 많이 올라간 거 많이 빠지니까 무섭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래도 없으면 안 좋으니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VT가 됐던 전 세계 주식이 됐던 아니면 반도체 ETF가 됐던 그 개별 종목 말고 조금 덜 움직일 만한 올라갈 때 안 올라가겠지만 네. 예, 덜 움직이는 종목들로 조금씩 애대해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대체적으로 모든 금융 자산들을 갖다가 이제 샀다 팔았다 하고 공매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파생 상품은 또 나쁜 거라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근데 파생 상품이 됐던 공매도가 됐던 다 모든 상품과 거래되는 것들은 교환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 누군가는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훨씬 더 그 약간 페어한 의사결정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가 없는 거라고. 네, 무조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가 왜 저렇게 하는지를 한 번 정도 생각을 해보면 공매도 하는 애는 왜 저렇게 할까 또는 CFD를 하는 사람은 왜 저걸 할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레버리지가 커졌을 때는 분명히 CFD 이번에 사태도 결국 유동성하고 레버리지 때문에 일어난 사태지 CFD 때문에 일어난 사태는 아니거든요. 네. 결국 증거가 못 넣어가지고 반대매매 나온 거거든요. 네. 비로항 때도 그랬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 부분은 다 레버리지라는 요인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고려를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딱 해놓고서 아까 뭐 1억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억을 증거금을 넣고 선물을 한다. 풀베팅으로. 그러면 예를 들면 15억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하면 안 된다. 예. 그 증거금이라는 개념하고 투자한 원금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구분하셔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롱텀리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위험 관리를 못해서 네.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증거금 관리를 못해서 탐욕인 거죠. 탐욕인 거죠. 더 벌려고 네, 더 벌려고 그러다가. 그러면 조금만 하나 궁금한 게 생겨서 그 2차 전지 국내 관련해서 이거 공매도 세력이 많이 붙었다고. 공매도가 세력이 저는 붙으면은 더 올라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진짜로.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면. 저는 이번에 엔비디아 올라간 것도 공매도 살 때는 롱숏 했던 애가 망한 거예요. 커버링이 들어간 거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런 종목을 저렇게 막 30%를 하루에 올리는 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저게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파는 놈이 아무도 없는 거죠. 사야 되는 놈은 급하고. 그럼 그냥 가격 쳐서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2차 전지가 공매도가 걸었다는 거는 실적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기 사니까 거는 거죠. 실적이 나오면 쟤네들은 반대 매매가 들어가야 되겠죠. 또 엔비디아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차 전지 주식들이 있는데 얘네가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정말 얘네만 유니크해. 이렇게 해서 뭔가 빵 하고 뉴스가 나오고 그게 진짜래 그러면서 외국 애들이 딱 보면서 빵 사줘서 한 20-30%가 올라가면은 이제 그간 공매도 한 사람이 다 죽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냥 반대 매매 나가요. 자동 매매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는 진짜 프로페셔널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많이 먹으면 100% 먹는 거고 깨지면 200%, 300%, 400% 계속 돈을 박아야 돼요. 올라가는 건 끝이 없잖아요. 네. 내려가는 건 0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친 거 0 되는 거 한 번만 깨지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주식을 사는 사람은 내가 는 돈만 깨지면 되는데 이번에도 CFD도 결국은 반대 매매 나오면서 는 돈보다 많이 깨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세력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 실적이 나오면 되는 거군요. 네, 기업 실적 나오면 공매도는 다 죽는 거죠. 죽는 거구나. 다 죽는 거죠. 그냥 깔끔하게 죽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도 이게 헷갈려가지고 공매도 세력은 다 뭔가 척결해야 될 대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되게 공매도 얘기를 제가 이제 어디서 글 썼다가 와 막 엄청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중립적인 관점에서 보면 거기에 안에 뭐 공시를 잘하냐 못하냐 뭐 주식 없는데 몰래 팔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은 차치하고 그냥 상품 두 가지로만 딱 봤을 때로 비교를 해보면 뭐 엔비디아처럼 실적만 한 번만 나와주면 끝이에요. 다 죽어요. 왜냐면 공매도가 반대 매매가 나온다고 생각하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유동 물량이 적어진 상태의 주식들은 하루에 50%, 30%씩 매일 상한가 한 며칠 쳐야지 아마 다 거둘 수 있을걸요. 지금 이번에도 CFD 사태에서 문제가 뭐냐면 매도를 쳤는데 밑에서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 다음날 또 한가, 그 다음날 또 한가 막 이렇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올라가면 그렇게 떨어져야 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공매도 세력이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잖아요. 매수가 아니라. 그러면은
아무도 안 팔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이 되게 무서운 게 쟤네들이 꼭 사야 되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5천억이 있어. 그러면 아무도 안 팔 거예요. 파시겠어요? 아 들어올 자금이 네. 있는데 얘가 무조건 사야 되는 애가 있는데 내가 안 팔죠. 올라갈 건데. 네, 올라간 다음에 팔죠. 그리고 어느 쯤에서 던져줘야 제가 근데 쟤는 무조건 사야 돼요. 네. 3일 내에. 그러면 그러면 하나가 올라가면 공매도 한 레벨도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가 올라가면 얘가 반대 매매 나와요. 또 그 다음에 들어갔던 게 반대 매매 또 나와요. 그럼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러고서. 그러면은 결국은 실적만 하면 굉장히 잘 나오거나 진짜 펀더멘탈한 뉴스가 나오는 상태가 돼서 외국인이 들어와서 그걸 사서 올려줬다. 이런 거 한번 나오면 이제 다 죽었죠. 그럼 이제 막 서로 공매도 한 거 건느라고 난리가 날걸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거는 좀 그런가요?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 공매도 포지션에 걸어놓고 레포트를 쓰는 거죠. 그런 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당연히. 그게 이제 이해상충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그 회사 운영을 하면서 주식을 거의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이제 차익 거래를 하면서 만기일에 확 던지면서 하한가 맞는 종목 SK텔레콤이 그때 하한가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옆 부서에 있던 여직원이 그걸 샀어요. 하한가에. 그리고 그 다음날 팔았어요. 그럼 돈을 벌었을 거 아니에요. 몇백만 원. 근데 그거 잘렸어요. 알고 한 거 아니에요. 듣고 한 거 아닌데 옆 부서인데.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회사를 다니면서 제가 그걸 어렸을 때 딱 보면서 와씨 이거는 우리 엄마 뭐 누가 막 어머니가 하신다고 해도 내 계좌 다 까지는데 다 등록 다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글로벌리 가도 홍콩을 가도 홍콩 주식 및 한국에 있는 계좌까지 신고를 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연루되기 싫으니까 저는 아예 안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막 그 외국계 기관들이 공매도 리포트 같은 거 쓰잖아요. 근데 계좌 봤더니 있다 공매도. 근데 그거랑 이거랑 약간 차이는 뭐냐면 내가 공매도 한다 리포트 쓰고 공매도 칠 거다로 쓰는 거잖아요. 걔는. 예. 원천적으로 그 회사 자체가 나는 공매도 할 거야. 그리고 이 회사는 진짜 나쁜 거야. 그래서 난 공매도 하고 있어. 그리고 공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나는 이 회사 이만큼 매도 쳤고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나빠서 치는 거야. 라고 쓸 만큼의 자신 있는 분이 있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결국은 그 기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당연히 저는 그게 아까 전에도 그 부채 한도 협상에서도 말씀드렸지 실적이 나와버리면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협상을 하던 말던.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본질이었군요. 네, 본질은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인터뷰 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도 괜찮으신가요? 네. 이렇게 해서 테이바랩스의 강승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